안녕하세요. 저는 1995년부터 2024년까지 30년간 국세청과 지방세무서에서 근무한 김세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수천 건의 증여세 사건을 직접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할머니였는데요. 손자 대학 등록금을 도와주려고 4년간 매 학기마다 500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졸업 후 취업하면서 자동차를 구매하자 저희가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게 됐고 결국 할머니께서 1,2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셔야 했습니다. 내 손자 공부시키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며 울먹이시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 때문입니다. 이제 세무공무원이 증여세를 추징하면 그 금액의 10% 이내에서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30년 경력의 제가 봐도 이는 세무행정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제도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시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2019년 증여세 과세 건수가 16만 9천 건, 과세액이 5조 5,620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20만 8,508건으로 22.7% 증가했고 과세액은 6조 9,989억 원으로 25.8%나 늘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가정의 자녀 지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재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면서도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위험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0년 세무 현장에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특히 2020년 이후 AI 기반 분석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제는 사람이 찾지 못하는 패턴까지 모두 잡아냅니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4가지 위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 송금 패턴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매월 15일마다 정확히 100만 원씩 보내는 패턴 말이죠. 컴퓨터는 이런 규칙성을 금방 찾아냅니다. 제가 처리했던 대전의 이모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준비생 아들에게 3년간 매월 20일마다 150만 원씩 보냈더니 총 5,400만 원이 누적됐고 결국 1,08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조금씩 나눠주면 괜찮다고 들었는데라며 억울해하셨지만 이미 늦었죠. 두 번째는 송금 직후 고액 물건이나 고액 자산 구매 패턴입니다. 이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3천만 원을 보냈는데 일주일 후 딸이 2,8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거 자동차 사라고 준 돈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실제로 광주의 박모 씨가 딸 결혼식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보냈는데 딸이 결혼식 대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자금 출처 조사에 걸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 패턴입니다. 이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연봉 2,500만 원인 아들이 갑자기 5천만 원짜리 결혼식을 올린다면 국세청 컴퓨터는 즉시 이상하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부모님 계좌부터 역추적 조사가 시작되죠. 울산의 한 가정에서 아들 연봉이 3천만 원인데 1억 원짜리 아파트 계약금을 냈다가 부모님이 2,800만 원의 증여세를 내게 된 사례도 봤습니다. 네 번째는 미성년자 계좌 입금 패턴입니다. 손자 대학 갈 때까지 모아두자며 초등학생 통장에 매월 저금하시는 할아버지들 많으시죠? 이것도 위험합니다. ATM 기록, 송금자 추적을 통해 누가 입금했는지 다 나옵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으니까 모든 입금이 증여로 추정되거든요. 실제 적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례로 10년간 매월 200만 원 생활비 보내고 1,400만 원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손자가 의대에 진학해서 10년간 매월 정확히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셨어요. 총액이 2억 4천만 원이었는데 손자가 졸업 후 병원을 개원하면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비 영수증도 있고 등록금 납입증도 다 있다고 하셨지만 문제는 증거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결국 2억 4천만 원 중 1억 원만 생활비 교육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1억 4천만 원에 대해 1,4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만약 증거를 제대로 갖춰뒀다면 세금을 거의 안 낼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어요. 둘째 사례로 딸에게 전세금 1억 5천만 원 일시 송금해주고 세금 3,240만 원 맞았습니다. 부산의 정아버지 사례입니다. 딸이 결혼하면서 전세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한 번에 보내셨어요. 내 딸 시집 보내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셨지만 증여세는 가족관계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1억 5천만 원에서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억 원입니다. 여기에 세율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최종 증여세가 1천만 원 나와야 하는데 왜 3,240만 원일까요? 바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때문입니다. 신고를 안 했으니 가산세가 무려 224%나 붙은 거죠. 셋째 사례로 7일간 매일 900만 원 현금 인출했다가 결국 적발되어 세금 내게 되었습니다. 수원의 장씨 사례입니다. 딸 전세금 6천만 원을 마련해 주려고 현금으로 주면 안 들킬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7일 동안 매일 900만 원씩 인출하셨는데 이게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인출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되거든요. 그래서 999만 원씩 뽑으신 건데 이것도 분할 인출로 간주돼서 똑같이 신고됩니다. 결국 세무조사를 받고 증여세를 내야 했어요. 더 웃지 못할 일은 현금으로 줬으니 증거가 없어서 차용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계좌이체로 하고 제대로 된 차용증을 썼다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국세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이런 위험을 피하면서도 합법적으로 가족을 도울 수 있는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합법적 절세 전략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가족 재산을 지키는 핵심 전략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현장에서 터득한 이 방법들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10년 주기 계획적 증여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2035년에 또다시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서울의 김 사장님 사례를 보시죠. 세 자녀에게 각각 계획적으로 증여하셨는데 첫째는 2015년과 2025년에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로 각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증여하셨습니다. 배우자 활용은 필수입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이걸 활용하면 놀라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을 아내에게 6억 원 증여한 후 아내가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직접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혼인 출산 특례는 꼭 챙기세요. 2024년부터 새로 생긴 제도인데 자녀 결혼 시 기본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즉,
결혼하는 자녀 한 명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양가 부모가 모두 지원하면 총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도울 수 있어요. 두 번째 전략은 무이자 차용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2억 1,700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이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사에 명시된 내용인데 법정이자율 4.6%를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억 1,700만 원 곱하기 4.6% 하면 약 998만 원이므로 이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문제 없어요. 그 대신 차용증 작성 시 7가지 필수 요소를 꼭 넣으세요. 첫 번째, 차용 금액은 반드시 숫자와 한글을 함께 써주세요. 금 2억 원정이라고 써고 이어서 괄호하고 숫자로 2억 원이라고 써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숫자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숫자로 2억 원이라고 써놓으면 누군가 뒤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20억 원으로 바꿀 수도 없거든요. 두 번째, 차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냥 생활비라고 하지 마시고 자녀주택 구입 자금처럼 명확하게 써야 해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 돈이 정말 집 사는 데 쓰였나요? 라고 물어볼 때 답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세 번째, 차용일자는 정확한 날짜로 적어주세요. 2025년 5월 25일처럼 연월일을 다 써야 해요. 나중에 10년 공제한도 계산할 때도 이 날짜가 기준이 되거든요. 네 번째, 상환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세요. 2026년부터 매월 50만 원씩 상환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너무 무리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세요. 월 10만 원이라도 상관없어요. 다섯 번째, 이자율을 명시해 주세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연 0%라고 써도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거든요. 여섯 번째, 차주와 대주가 모두 서명하고 도장 찍어주세요. 돈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써야 해요. 나중에 이 차용증 진짜 맞냐고 물어볼 때 증명할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 상환받을 계좌를 정확히 써주세요. 우리은행 계좌번호 123456789 김아들. 이렇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까지 다 적어야 해요. 실제로 돈 갚을 때 이 계좌로 보내야 하거든요. 이 7가지만 제대로 지켜서 차용증 쓰시면 나중에 세무조사 받아도 당당하게 이건 빌려준 돈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원금 분할 상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이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갚으면 안 돼요. 매월 조금씩이라도 원금을 상환해야 진짜 차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월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상환하고 이체 메모에 원금 일부 상환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전략은 증거 보전의 요령입니다. 송금 메모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사랑하는 딸에게가 아니라 3월 생활비, 대학 등록금, 병원비 지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때 이 메모 하나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어요. 카카오톡 대화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제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 부산의 김할아버지가 손자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셨는데 차용증 원본을 분실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카톡에 등록금하고 생활비로 8천만 원 빌려줄게. 졸업 후 갚으면 되라는 메시지가 있어서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셨습니다. 모든 서류는 5년간 보관하세요. 국세청 조사 시효가 5년이거든요. 차용증, 송금 내역, 상환 내역, 카톡 캡처, 영수증 등 모든 자료를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략은 직접 납부 방식입니다. 등록금은 학교에, 병원비는 병원에 직접 내세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고 자녀가 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직접 학교나 병원에 납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증여가 아니라 직접 비용 지원으로 인정받아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인천의 이모님이 딸 대학 등록금 1,200만 원을 직접 학교에 납부하셨는데 세무서에서 문의가 왔을 때
등록금 영수증만 보여드리니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어요. 5번째 전략은 가족 구성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하면 4억 3,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2억 1,700만 원, 어머니가 2억 1,700만 원씩 각각 차용증을 써주면 총 4억 3,4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어요. 여기에 기본 증여공제까지 활용하면 정말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를 모두 활용하세요. 결혼한 자녀라면 친정부모, 시부모 모두에게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친정에서 1억 5천만 원 기본 5천만 원 혼인 특례 1억 원, 시댁에서도 1억 5천만 원, 총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세대까지 포함하면 더 큰 효과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각각 손자에게 5천만 원씩 증여할 수 있거든요. 4명의 조부모가 모두 참여하면 추가로 2억 원을 더 절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5가지 전략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수억 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절세하면서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혹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심해도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조사를 진행하고 또 납세자 입장에서도 상담해 본 제가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사 통지서 받았을 때 즉시 해야 할 3가지 행동입니다. 첫째,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조사 통지서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처리했던 사건 중 절반 이상은 제대로 대응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경우들이에요. 둘째, 통지서를 받은 즉시 가족들과 상황을 공유하세요. 나 혼자 해결하자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사 대상이 된 금전 거래에 관련된 모든 가족이 함께 대응해야 해요. 셋째, 조사일 연기를 신청하세요. 법적으로 1회에 한해 최대 1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 아깝다며 혼자 대응하려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대전의 박모 씨가 혼자 조사에 응했다가 불필요한 말을 해서 200만 원 낼 일이 1,500만 원으로 불어난 사례도 봤어요. 세무사 비용은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인데 이걸 아끼려다가 몇 천만 원 세금을 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복잡한 가족 간 거래가 있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증거자료 정리 요령은 이렇습니다. 모든 증거는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통장 거래 내역, 차용증, 카톡 대화, 영수증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2025년 3월 딸이 결혼을 발표했고 4월에 전세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으며 5월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줬다는 식으로 논리적 흐름을 만들어야 해요.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은 이렇게 하세요. 솔직한 대응이 있고 전략적 대응이 있습니다. 30년 경험상 무조건 솔직한 게 최선은 아닙니다. 진짜 생활비나 교육비였다면 당당하게 주장하되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3천만 원을 보냈는데 2천만 원은 등록금 영수증이 있고 1천만 원은 생활비라면 등록금 부분은 강하게 주장하고 생활비 부분은 증빙이 부족해서 증여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생활비 인정 범위와 증명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부양 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사회 통념상 적정한 금액이어야 하며, 셋째, 실제 생활비로 사용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안산의 박할아버지는 손자에게 10년간 2억 4천만 원을 보냈지만 병원비 영수증, 등록금 납입증, 월세 계약서 등을 모두 보관하고 계셔서 1억 7천만 원을 생활비로 인정받았습니다. 나머지 7천만 원만 증여로 인정돼서 1,400만 원의 세금만 내셨어요. 협상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산세 부분에서는 상당한 조정 여지가 있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은 납세자의 협조 정도에 따라 줄여줄 수 있거든요. 또한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낼 수 없다면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납부를 유예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무조사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평소에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과 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5년은 세무행정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30년 세무서 근무하면서 이런 급격한 변화는 처음 봅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해야 가족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변화는 세무공무원의 포상금 제도와 국세청의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는 세무공무원의 포상금 제도의 실제적인 영향입니다. 그 중 하나는 세무공무원 인센티브 구조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포상금 제도는 세무공무원의 행동 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증여세를 1억 원 추징하면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는 사실상 연봉이 3,040% 늘어나는 효과입니다. 제가 후배 공무원들과 이야기해보니 이제는 정말 다릅니다. 이전에는 조사 건수를 줄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조사할 건을 더 찾아다닌다는 말을 공공연히합니다. 심지어 퇴근 후에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과세 패턴의 변화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작은 금액도 철저히 조사할 겁니다. 이전에는 1억 원 이상의 고액 증여만 집중 조사했다면 이제는 3천만 원, 5천만 원도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건수를 늘려야 하거든요. 특히 주목할 점은 패턴 분석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매월 같은 금액 송금, 명절 때마다 정기 송금, 자녀 취업 후 갑작스런 고액 지출 등 모든 패턴을 AI가 분석해서 조사 대상을 선별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일반 가정도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도 조사 대상입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 가정에서 자녀 학원비로 매월 200만 원씩 보냈다가 조사받은 사례도 있어요. 교사 월급으로 어떻게 매월 200만 원씩 학원비를 내냐는 의심 때문이었죠. 심지어 소상공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치킨집 운영하시는 분이 아들 결혼식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지원했다가 매출 대비 과도한 지출이라며 조사받은 경우도 봤어요. 두 번째는 국세청 디지털 시스템으로 거래를 추적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금융정보 분석 시스템의 고도화입니다. 2025년부터 도입된 KFATCA 시스템은 정말 무섭습니다. 모든 금융거래가 실시간으로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연동돼요. 아버지가 은행에서 1천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아들이 다른 은행에 1천만 원을 입금하면 즉시 연관성 분석이 시작됩니다. 더 놀라운 건 가족관계까지 자동 매칭된다는 점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사촌 이내 친족관계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친척들 사이의 돈 이동도 다 추적돼요. 또 하나는 가상화폐까지 추적 범위 확대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주면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국내 4대 거래소업 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모든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실시간 보고됩니다. 심지어 가상화폐 증여시 시가는 전후 1개월 평균가로 계산해서 정확하게 과세해요. 작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비트코인 10개를 송금했다가 2,800만 원의 증여세를 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금이 아니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블록체인에 모든 기록이 남아서 더 확실한 증거가 됐어요.
나머지 하나는 현금 거래도 추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현금으로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위험합니다.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인출하면 자동으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서가 국세청에 접수되거든요. 그래서 999만 원씩 여러 번 뽑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것도 소용없어요. 분할 인출 패턴으로 인식돼서 똑같이 신고됩니다. 심지어 서로 다른 은행에서 인출해도 실명 확인 번호로 연결돼서 다 잡혀요. 더 큰 문제는 현금으로 받으면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해도 차용증도 없고 상환 내역도 없으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대입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합법적 절세 방법들을 제대로 활용하시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하되 세법의 혜택은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30년간 현장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집약한 것이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송금 전 점검 사항 10개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이 10가지를 확인하세요. 1번. 올해 이미 보낸 금액은 얼마인가? 10년간 누적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직계 존속 5천만 원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번. 받는 사람의 소득 수준은 적절한가? 연봉 3천만 원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보내면 당연히 의심받겠죠. 3번. 송금 목적이 명확한가? 결혼자금, 전세자금, 학비 등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4번. 이체 메모를 구체적으로 적었는가? 3월 생활비, 대학 등록금 이렇게 명확하게 적으세요. 5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가? 가능하면 학교나 병원에 직접 납부해서 영수증을 받으세요. 6번. 차용증이 필요한 금액인가? 공제 한도를 넘는다면 차용증 작성을 고려하세요. 7번. 정기적 송금 패턴을 피했는가?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은 위험합니다. 8번. 송금 직후 고액 구매 계획이 있는가? 돈 받자마자 자동차나 부동산 구매하면 의심받아요. 9번. 가족 간 사전 대화가 있었는가? 카톡으로라도 전세금 도와줄게 같은 대화를 남겨두세요. 10번. 현금 인출 패턴은 안전한가?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은 피하세요. 이제 체계적으로 연간 가족 증여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자녀 2명에게 계획적으로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버지 기준으로 보면 첫째에게 올해 3천만 원, 내년에 2천만 원 해서 10년간 총 5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어요. 둘째에게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이 가능하죠. 어머니도 별도로 각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증여할 수 있으니 부부가 힘을 합치면 자녀 2명에게 총 2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용증까지 활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첫째에게 2억 1,700만 원, 어머니가 둘째에게 2억 1,7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총 4억 3,400만 원까지 가능해요. 결혼이나 출산이 있다면 추가로 1억 원씩 더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런 특수 상황도 계획에 포함시키세요. 10년 주기로 리셋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30세일 때 5천만 원, 40세일 때 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평생에 걸쳐 계획을 세우세요. 만약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비상시 대응 매뉴얼대로 대응하세요. 1단계. 즉시 할 일은 통지서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가족회의를 하세요. 관련된 모든 금전 거래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세요. 2단계는 전문가 상담입니다. 조사일 일주일 전까지는 반드시 세무사를 선임하세요. 혼자 대응하다가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3단계는 꼼꼼한 자료 정리입니다. 통장 사본, 차용증, 영수증,
카톡 대화 등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스토리를 만드세요. 왜 그 시기에 그 돈이 필요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4단계는 조사 대응입니다. 조사관 질문에는 정확하게만 답하세요. 추측이나 짐작으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모르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다고 하세요. 5단계는 사후 관리입니다. 조사 결과에 불복한다면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대응하세요. 여러분, 이 체크리스트만 제대로 활용해도 대부분의 세무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송금 전 점검 사항은 꼭 프린트해서 지갑에 넣어두시고 돈 보내기 전마다 확인하세요. 여러분, 30년간 세무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세법은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다면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법 변화 전망입니다. 첫째, 공제 한도는 점점 축소될 것입니다. 현재 직계존속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인 공제 한도가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일반 가정도 고액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 공제 한도를 축소하려 할 겁니다. 실제로 2022년에도 공제 한도 축소 방안이 논의됐다가 국회에서 무산됐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2, 3년 내에는 분명히 다시 논의될 것이고 언젠가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디지털 추적은 더욱 정교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정교하지만 앞으로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더욱 발전할 겁니다. 가족 간 소비 패턴, 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 구매 기록까지 연동해서 분석할 것으로 예상돼요. 셋째, 실물 자산에 대한 과세도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는 미술품이나 골동품 등을 통한 우회 증여가 일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철저히 막힐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물 자산 추적 시스템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족 재산 보호 장기 전략을 짜세요.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을 세우세요.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되니까 20년이면 2번의 기회가 있어요. 자녀가 30세일 때 첫 번째 증여, 40세일 때 두 번째 증여, 이런 식으로 장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김 회장님은 이런 방식으로 30년에 걸쳐 자녀 3명에게 총 15억 원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증여하셨어요. 매 10년마다 계획적으로 증여한 결과죠. 다양한 절세 방법을 조합하세요. 기본 공제, 차용증, 혼인 특례, 창업자금 특례 등을 적절히 조합하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 방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가족 구성원 모두를 활용하세요. 부부, 양가 부모, 조부모까지 모든 가족이 참여하면 정말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어요. 가족 회의를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변화에 대비한 유연성을 유지하세요. 세법이 바뀔 수 있으니 너무 경직된 계획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세요. 예를 들어 공제 한도가 축소되면 차용증 활용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말이죠. 전문가 상담 시기와 방법입니다. 언제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첫째, 5천만 원 이상의 증여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둘째, 자녀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도 상담이 필요해요. 혼인 특례나 출산 특례를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셋째, 부동산이나 사업체 증여를 고려한다면 더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현금 증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어떤 전문가를 선택해야 할까요? 세무사를 선택할 때는 증여세 전문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든 세무사가 증여세에 전문적이지는 않거든요. 가능하면 가족 간 증여 사례를 많이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무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재무설계사와도 협업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 시 준비 사항으로는 상담 전에 가족의 전체적인 재산 상황, 향후 계획, 자녀들의 상황 등을 정리해서 가세요. 단편적인 질문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최적의 솔루션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30년간 세무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가정을 봤습니다. 미리 준비한 가정은 큰 혜택을 보셨고, 준비하지 않은 가정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으셨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는 세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셔서 합법적이고 현명한 재산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